되게 이제 이 사회정책 스쿨이 전에도 계속 이제 해온 거죠. 지금 한 10번째인가요? 그런데 되게 이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6주 동안 이제 하는데 되게 한 강사가 6번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뭐 한 분이 이제 그 한 번씩 해가지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번 강의는 어떻게 제가 혼자 쭉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뭐 나쁜 점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점은 6주 동안 제가 이제 하는 거니까 여기 우리 그 주제 없네요. 그 뭐 세금과 재정 이야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 6주 정도면은 그럭저럭 다 이렇게 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어떤 재정, 예산, 세금을 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정부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경제 활동의 원칙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 이제 그런 걸로 한다는 그런 걸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거는 사실은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만 맡겨졌을 때 효율적인 어떤 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흔히 뭐 국부론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뭐 보이지 않는 선 하면서 그 아담 스미스의 이제 국부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시장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왜 정부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그 책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책부터 보통 이제 경제학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정부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어떤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국방이나 치안 뭐 그런 것들, SOC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지만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게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부가 세금을 다 일률적으로 거둔 다음에 그걸 이제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공공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옛날에 그 소위 그 어떤 극도의 그 자유주의적인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기능은 항상 그 공공재 공급에만 국한돼야 한다. 그걸로 한정돼야만 한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주류 경제학에서 극단적인 분들은 그런 얘기만 해요. 나머지는 다 개인한테,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하고 구매가 가능한 거 시장에 맡겨야 되고 정부는 시장이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뭐 대규모 어떤 뭐 도로 건설이라든가 댐 그런 거만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거는 뭐 국가가 존재하는 한 뭐 옛날에도 뭐 그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었던 거고요. 근데 가치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소위 그 교육 같은 거, 교육, 의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거는 시장에서도 돈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돈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어떤 교육이나 의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자동차나 뭐 TV 그런 거는 좀 성격이 좀 틀리잖아요. 우리가 뭐 자동차가 없거나 뭐 TV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돈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지라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고칠 수 있는 돈인 정말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돈이 없어서 뭐 못 고친다든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진학하지 못한다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의료 그런 거는 일반적인 어떤 뭐 자동차나 뭐 그런 거와는 달라가지고서 적어도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다들 그 소비를 해야 된다고 소비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그런 것부터 우리가 가치제라고 불려요. 보통 거기에는 교육, 의료, 뭐 주거, 뭐 보통 그런 것들을 가치제라고 부른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가치제의 공급은 20세기 들어와서 주로 정부의 기능으로 됐던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런 거 하고 다음에 이제 뭐 경제가 이제 그 경제 침체기에 경제에 안정을 한다든가 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하는 것들 다 정부의 기능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 사실은 시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복지 지출을 해가지고 소득 재분배를 이제 하기도 하고 뭐 조세를 타서 소득 재분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걷고 세금을 쓰고 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정부의 그 재정 활동들은 대개가 다 요 카테고리 공공재와 가치를 공급하거나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예컨대 뭐 R&D 창조 경제 그런 거 아니면 어떤 그 복지를 하는 그 재분배를 위해 되게 요 한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 카테고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부의 그 재정 활동 중에서 이제 조세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지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걷어야 할 거 걷지 않는 거죠. 각종 그 조세 감면해 주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하신 예컨대 뭐 대기업에 대해서 각종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해 주고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는 뭐
되게 이제 뭐 법인세가 원래 감면이었으면 뭐 22%를 내야 하는 건데 각종 예컨대 예컨대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이제 뭐 R&D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감면을 해주는 게 있어요. 감면을 해주는데 그래서 실제로 내는 건 한 뭐 15%만 낸다. 그러면 감면이었으면 20% 그러니까 20%를 내면 예컨대 뭐 한 뭐 모르겠어요. 한 뭐 2천억을 내야 하는 건데 각종 감면 때문에 1,500억밖에 내지를 이제 않는다고 하면은 500억은 사실은 정부가 돈을 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은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누군가한테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은 거니까 사실은 그 사람한테 그만한 액수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주도 지출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그 효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누군가한테 지출을 하는 거나 세금을 걷은 거를 그 사람한테 도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걷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조세 지출이라는 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걷는다 하면 벌써 사람들이 다 아니까 뭐 증세한다 그러면 굉장히 막 그 신경 뭐 각종 뭐 정치권에서는 난리치고 뭐 언론 다 난리치고 다음에 누군가한테 뭐 보조금을 주거나 복지를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걷어야 될 걸 걷지 않는 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별 어떤 그런 뭐 논란이 별로 없어요. 그죠? 논란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사실상은 세금 걷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논란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굉장히 방만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걸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은 대충 알 텐데 이제 그런 이제 보통 얼마 전에 그 뭐죠? 미국이 요새 그 셧다운 때문에 굉장히 난리 쳤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이제 그 11월부터인가 우리나라 쪽 회계가 좀 달라서 이제 10월인가 어쨌든 이제 가을부터 회계가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예산 통과를 안 시켜준 거죠. 그 새 예산을 의회가 승인시켜주지 않아가지고서 이제 예산 집행을 못 해가지고서 난리쳤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근데 그 예산 지출을 그러니까 공화당이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준 이유가 이제 오바마가 이제 의료보험, 공적 의료보험을 이제 도입하려고 해서 그거를 반대하냐고서 이제 안 한 거였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의료보험이 없죠.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 지출을 굉장히 가장 선진국 중에서 가장 복지 지출이 적은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일본하고 두 나라인데, 미국인데, 근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돈을 걷고 직접적으로 복지 지출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 복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조세 지출, 그러니까 걷어야 될 걸 걷지 않고 해주는 것 치면 굉장히 높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데 이런 거죠. 미국은 이제 의료보험이 없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보험이 없죠. 근데 우리도 사실 공공의료보험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거 공공의료보험 다 100% 여기도 아마 77년 그 전에 이제 아마 건강보험 없을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는 진짜 비쌌잖아요. 병원가 부담되고 막 그랬는데 미국은 그 선진국이 그렇게 공공의료보험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그러니까 벌써 한 뭐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지금 공공의료보험 도입에 이렇게 반대를 하냐. 뭐냐면은 미국의 중산층은 사실 공공의료보험이 없어도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에서 다 보험을 들어주니까 민간의료보험인데 그 웬만한 좀 괜찮은 기업에 취직을 하면은 그러니까 개인 보험 그러니까 민간 보험을 다 기업이 들어줘요. 그러니까 단체로 다 들게 돼요. 예컨대 우리 지금 뭐 삼성에 입사하면은 삼성 자체가 어떤 그 보험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직원들은 다 그 민간 의료보험 혜택을 주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 중산층들은 그러니까 좀 번듯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뭐 굳이 공공의료보험 없어도 다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이제 지탱이 되는 거면. 근데 그러면 그 민간의료보험이 대해서 그럼 뭐 이게 뭐 민간의료보험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 뭐 그 기업들은 다 이게 정말 너무 다 착한 기업들만 있어가지고 직원들을 다 뭐 어떤 해주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로 뭐냐면은 기업에서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 법인세 감면이 돼요. 세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경비 절감이 돼요. 그래서 큰 기업들은 당연히 민간기업을 민간보험을 들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쓴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을 걷고 그걸 가지고 공공의료보험을 하지 않고 아예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하되 거기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조세 지출이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처럼 굉장히 우리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기도 소득세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각종 뭐 비과세 뭐 되게 많은데 일단은 되게 그게 쉽게 뭐 논란이 안 되고 잘 은밀하게 잘 되는 그러면서 어떤 방만하고 낭비는 굉장히 많고 우리도 보면은 각종 그 비과세 감면에 걸린 이익 집단들 뭐 중소기업 뭐 어쨌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낭비도 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는 게 당연히 아까 의료보험 같은 경우 사실은 이런 의료보험 그러니까 민간 의료보험을 구매할 때,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은 번듯한 그래도 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되게 번듯한 기업이 다니는 사람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영업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너무 개인약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 아예 안 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혜택이 이런 조세 지출은 중산층 이상한테 더 많이 가요. 우리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아까 뭐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굉장히 공제가 많은데 그 혜택은 당연히 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주로 이제 형평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죠. 주로 고소득계층한테 많이 가는 게 있죠. 뭐 그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경제활동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잘 의식 안 하는 게 이제 규제인데요. 뭐냐면은 규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부가 돈을 쓰는 건 아닌 거죠. 혹은 뭐 거대될 세금을 안 걷는 건 아닌 건데 이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그 소득 재분배, 국민들 민간들 사이에서 어떤 재산상의 어떤 이득과 손해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가령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뭐 최저임금제 같은 거. 뭐 예컨대 최저임금제를 하면은 최저임금제에서 최저임금제를 올리면은 그만큼 그 고용주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인상 적용을 받는 이제 근로자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뭐 돈을 걷어서 쓰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민간 내에서 그 사업자 고용주로부터 이제 근로자한테 어떤 그런 이전이 되는 거죠. 뭐 최저임금제. 근데 만약에 최저임금제를 해가지고서 고용이 감소하면은 또 그 손해는 이제 근로자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컨대 경제민주화 관련한 각종 이제 가불관계에서의 어떤 공정거래라든가 어떤 규정규직을 뭐 정규직화 하거나 하면은 다 그 관련돼서 이제 민간 사회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에 대한 부담을 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규제는 정부가 그냥 법으로 강제하는 거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돈을 쓰는 건 아니지만 민간 사회에서 누군가가 혜택을 보고 누군가 그 부담을 지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요금 책정하는 것도 어떤 정부의 규제인데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전력요금 같은 경우 뭐 지난번에도 우리 전력요금 뭐 하고 전력요금 올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사실은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복지 쪽은 사실 굉장히 적은데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굉장히 싼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하철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상하수도 다 굉장히 싸요. 우리는 공공요금 자체는 좀 싸게 공급을 하죠. 정부가 이제.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근데 전기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는 굉장히 싸게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죠. 원가 대신 이제 일반 그 소비자들한테는 좀 더 그걸 이제 비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전력난 나온 것도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산업용 전기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만큼 이제 산업용 전기를 비싸게 하고 그만큼 손해를 소비자한테 전기를 비싸게 해서 하면 그거는 이제 일반 개인 가구에서 기업으로 이제 어떤 이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정책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표적인 데가 예컨대 뭐 환율 같은 거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주로 이제 수출을 좀 진흥하냐고 굉장히 고환율 정책을 썼죠. 고환율 정책을 쓰면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제 이득을 보는 거지만 수입하는 기업이거나 수입 물건을 쓰는 소비자들은 이제 손해 보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의 그런 규제 활동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걷고 그걸 이제 뭐 쓰고 해서 어떤 개인들 어떤 경제에 어떤 부담이나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개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법규를 통해서 부담과 혜택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의 어떤 경제 활동이라 그러면은 단순히 재정 지출 외에 그다음에 조세 지출 그다음에 이런 규제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도대체 정말 정부가 어떤 규제 정책에서 그것의 혜택과 부담이 어떻게 정말 돌아가는 건지 그것도 사실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강의에서는 뭐 여기까지 다루지는 않고요. 주로 재정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우리가 정부
정부가 쓰는 돈이 이제 보통 이제 세 개의 보통 주머니가 있다 그러죠.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예산이 있고 정부 예산이 있고 기금 보통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이제 나누고 예산인 경우에는 다시 이제 일반 회계 그다음에 특별 회계 그렇게 보통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머니가 서로 칸막이가 있다는 거, 서로 그러니까 세 개의 다른 주머니가 이제 있다는 얘기인데 되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이제 뭐 어떤 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걷죠. 이제 국민의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서 필요한데 뭐 예컨대 뭐 국방, 치안, SOC 뭐 필요한데 다 이제 뭐 원래 근데 항상 이러죠. 뭐냐면은 항상 뭐 필요한 데는 많고 들어온 돈은 적으니까 가장 그 제한된 자원 가지고서 가장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이제 돈을 사용하는 게 그게 이제 정부가 이제 재정 활동을 잘 하는 걸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근데 정부가 그러면 이제 모든 정부한테 수입은 다 한 군데로 모으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가장 필요한 순위 가장 먼저 뭐 가장 필요한 이제 그 순위에 따라서 뭐 국방, 뭐 치안, 복지, 교육, 문화, 예술 그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수로 다 돈을 배분하면 될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정부가 돈을 쓴 것은 꼭 그렇게 되지가 않고 칸막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세 개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각 칸막이 내에서만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지출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일반 회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일반적인 정부 지출에 쓰는 거죠. 뭐 국방, 뭐 치안, 뭐 SOC 다 그런 대충 웬만한 우리가 뭐 문화, 뭐 교육 일반적인 걸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 회계인데, 근데 그거 말고 특별 회계랑 기금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기금이라는 거는 특별 회계랑 다른 거는 기금이라는 건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딘지 돈을 적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면은 그해 들어온 거 갖고 그해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해 들어온 거 그해 사용하는 건데, 기금은 돈을 적립해가지고서 이제 적립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정부가 돈을 쓰는데 돈이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쓸 때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얘기인데 왜 칸막이가 있냐는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칸막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국민연금 같은 경우, 저는 예컨대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노후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고 그걸 모은 다음에 그걸 기금을 적립한 다음에 그걸로 보험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만약에 어차피 그것도 정부가 국민한테 걷는 거고 국민을 쓰는 거니까 국민연금 보험료 다 국고로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예컨대 뭐 지금은 사실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건 많고 쓰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돈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당장 우리가 뭐 SOC가 필요하니까 SOC에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칸막이 있는 게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정부 어떤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정부가 돈을 걷고서 노후 대비를 위한 거니까 그거는 따로 칸막이 해서 절대 뭐 정부가 그걸 가지고서 다른 거를 무슨 뭐 SOC 건설에 쓴다 뭐 그런 하지 못하게 칸막이를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은 뭐 그 국민연금 뭐 쓰려다가 이제 막 논란되고 못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뭐 그런 건 당연히 이제 기금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있어요. 예컨대 뭐 우체국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정부 기관이지만 그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그 사업이잖아요. 하나가 이제 그 자체가 우정 사업이라는 걸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들어온 돈을 다 정부 국고에 넣고 또 예산 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사업체니까 그 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칸막이를 해가지고서 이제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근데 이제 칸막이가 있으면 좀 좋은 게 뭐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칸막이 있는 것 중에서는 정말로 필요해서 그 성격상 꼭 칸막이 있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격으로 봐서 전혀 칸막이가 필요 없고 일반 회계에 다 통합해서 쓰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칸막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흔히 그 교통회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통특별회계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그 교통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류세 우리가 보통 이제 휘발유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예컨대 뭐 소득세를 내거나 부가가치를 내면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알 수 없죠. 그걸 가지고서 다 국고에 들어간다면 그걸 가지고 뭐 아까도 뭐 방위, 취한, 뭐 SOC 다 당연히 쓰는 건데 유류세는 이걸 보통 우리가 그
목적세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목적세라는 거는 세금 거둘 때부터 어디에 사용할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목적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류세로 거둔 거는 이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교통 관련돼만 이제 그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논리는 이런 거죠. 야, 유류가 어떤 교통 관련해서 어떤 그 자동차에서 이제 거기서 교통 관련해서 그걸 통해서 세금을 거둔 거니까 이거는 교통 발전을 위해서만 뭐 사용해라. 뭐 그런 뜻인 거예요. 뭐 논리는 그런 건데 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뭐 예컨대 부가가치세는 뭐야? 뭐 할 때 쓰는 거죠?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들어온 거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통계는 그래서 항상 이 교통세라는 그 재원이 있고 거기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교통이니까 그 돈은 항상 교통에만 쓰게 돼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도 계속 쓰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 칸막이가 있고 교통세로 들어온 거는 다른데 지금 급히 써야 될 때가 있어도 그걸 못 쓰고 교통 관련돼서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히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무슨 뭐 각종 도로 뭐 지방에 보면 정말 뭐 한적한 길도 많다 그러는 게 돈이 남으니까 그래서 돈 들어오니까 뭔가 써야 되니까 특별히 어떤 우선순위에서는 딴 데 쓰는 게 더 마땅한데도 그냥 이제 쓰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교통특별회계 그다음에 교통세 자체가 그 한시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그 도로 같은 SOC가 적고 해가지고 그걸 SOC 빨리 확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 교통특별회계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을 확보해서 계속 SOC 건설을 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원래 딱 그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10년이면 10년 딱 끝나면은 그걸 더 이상 이제 그 특별회계를 없애고서 그냥 일반으로 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이 교통 관련되면 이 교통 관련된 도로 건설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돈이 항상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각종 SOC 좋으니까 계속 그거를 우리 아직도 뭐 SOC 더 해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연장 해가지고 계속 와온 거죠.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 그 소위 그 SOC 같은데 도로 필요 없는 뭐 도로 같은 건 많이 건설한다 하고 어떤 그런 거의 주범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치면 그 돈만 가지고 그 용도만 써야 되니까 굉장히 좀 낭비되고 필요가 없는데도 돈이 있으니까 쓰게 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도 보면은 뭐 국민연금 기금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몇 가지 뭐 기금 중에는 당연히 그게 따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뭐 기금들 보면 되게 많은데 무제 기금이 많은데 보면은 뭐 어떤 것들은 뭐 청소년 육성기금 또 뭐 영아산업진흥 뭐 발전기금 뭐 원자력 연구기금 또 뭐 체육 뭐 진흥 그러니까 보면 그 기금들 보면 다 뭐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진흥시키고 뭐 그런 것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 뭐 원자력 영화 또 문화 또 뭐 다 좋죠. 목적은 다 좋은 거죠. 진흥하고 발전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다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왜 청소년 육성은 꼭 청소년 기금으로 해야 되나? 왜 방위나 치안은 그냥 전체 그냥 돈 다 들어온 것 갖고 다 배분하면서 왜 청소년은 따로 청소년 기금을 둬가지고 그걸 가지고 써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돼?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원자력 마피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원자력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막 그쪽은 많이 쓰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칸막이를 둬서 하면은 항상 방만하게 돼. 그래서 이게 일반 회계로 쓰는 것들은 항상 들어온 돈 가지고서 항상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주기 때문에 항상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필요성 갖고 많이 뭐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낭비가 덜한데 이런 칸막이가 있고 이미 딱 용도가 정해져 들어오는 돈을 어디에 써야 정해져 있는 거는 항상 낭비예요. 그래서 정부 예산의 낭비는 일반 회계에도 물론 낭비가 있죠. 그것보다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훨씬 더 낭비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 같은 걸 볼 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금이나 항상 이 특별하게 기금은 그 관련된 그 사용과 관련된 그 이익 집단들이 이미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가 어려운 거죠. 근데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진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사회복지 특별회계는 요새 이제 진보 진영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말 복지 많이 늘려야 되는데 힘들다. 그래서
복지를 획기적으로 하는 거 방은 어떤 그 사회복지세라는 거를 이제 만들자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세라는 걸 만들어서 뭐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지만 예컨대 모든 세금에 대해서 10%를 더 걷어서 그만큼은 예컨대 뭐 11조 하는 식으로 10%만큼 더 거둔 거를 무조건 사회복지세라고 이름을 하자. 그래서 그거는 사회복지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세라는 걸 만들어서 거둔 돈을 사회복지 특별회계를 줘서 사회복지에만 쓸 수 있게 하자. 뭐 그런 걸 해.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복지를 그냥 뭐 일반 회계로 하면은 언제 그거를 다 돈을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 힘드니까 따로 하자는 그런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마치 그 과거에 그 SOC, 그러니까 도로를 많이 건설해야 돼가지고 교통세를 만든 교통특별회계를 둬가지고서 단시간에 빨리 도로를 깐 것처럼 이제 복지가 필요하니까 사회복지세를 거두고 사회복지 특별회계를 둬가지고서 사회복지를 빨리 늘리자는 거거든요. 근데 교통회계는 결국은 이제 지금은 그게 오히려 없애져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고 방만한 거에 주범이 됐단 말이죠. 사회복지세를 어떨까요? 사회복지세를 걷고 사회복지 특별회계를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회계에서 다 뭐 복지, 뭐 치안, 국방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죠. 예? 일반 회계?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단기간에 확 재원을 모으는 데는 목적세를 거두고 특별회계 두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과연, 글쎄요.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통세랑 사회복지세는 조금 더 다르겠죠. 그건 성격이 다르고.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금. 사실 기금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가 많고 뭐 사업성 기금 굉장히 낭비도 많은데 우리 이제 특히 요새 많이 논란이 되고 우리가 이제 기금 중에서 가장 이제 관심 가는 게 국민연금 기금이죠. 그러니까 뭐 예.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400조 원 정도 기금이 적립돼 있죠. 지금 적립된 게 약 뭐 400조 원 좀 넘나요? 아마 그럴 텐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한 뭐 15년 뭐 한 10년, 20년 정도까지 해서 저희 뭐 1000조가 넘을 거예요. 아마 GDP의 한 절반 가까이 아마 그 기금이 쌓일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보험료 내는 사람은 많고 받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기금이 막 쌓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쌓이는데 쌓였다가 한 10년 동안에 또 전부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하면은 과연 내가 노후에 그 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다 걱정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한 5번째가 할 시간이 있는데 그것보다 일단 여기서는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도 약 400조 원 정도가 쌓여 있고 앞으로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훨씬 더 뭐 엄청난 돈이 쌓일 텐데 그 돈을 과연 어떻게 굴리는 게 어떻게 잘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얘기인데요. 뭐 자세하게 운영하는 거는 뭐 오늘 관련돼서 사실은 이런 거죠. 국민연금은 이게 국민들이 맡긴 돈이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해야 되죠. 이걸 뭐 굉장히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또 항상 이 안전성과 수익성은 서로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전자산에만 하면은 또 수익이 낮아지니까 국민의 노후 대비를 맡긴 거니까 안전하면서 또 가급적 수익도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지 노후에. 그러니까 안전성과 수익성이 둘 다가 굉장히 추구해야 될 가치예요. 국민연금에 쌓인 돈이, 기금. 우리가 안전성을 중시하면 주로 이제 국채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수익성을 중시하면 좀 더 그것보다는 예컨대 뭐 주식이라든가 뭐 그런 데 좀 해서 하는 게 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다 이제 적정히 배분을 하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다른 자산, 민간 보험회사나 그런 데서 자산 운영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전성을 더 중시를 해서 국공채에 훨씬 더 많이 배분을 해요. 일반적인 민간에서 어떤 기금 운영 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공채를 많이 하고 주식은 적게 해요. 적게 하는데 지금 한 20% 약간 넘는데 아마 근데 계속 좀 주식 비율을 한 30%까지는 더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30%만 주식에 투자해도 굉장히 큰 거죠. 뭐 400조에 30%면 120조잖아요. 굉장히 큰 거죠,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그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뭐 좀 더 전문적인 거니까 오늘 그건 논의를 하고요. 더 이제 오늘 질문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대주주가 어디죠? 국민연금이죠.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이건희 씨는 아니죠. 국민연금이 제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 국민연금은 또 이게 뭐 상당히 엄청난 돈이 뭐 100조, 아마 100조가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이제 그 주식을 하는데 이게 또 국민의 돈이고 하다 보니까 모험을 할 수 없어서 주로 소위 그 블루칩이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 위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도 이제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대주주인데 대주주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얼마 전에 그 논란이 됐죠. 에 대해서 과연 그걸 권한 행사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진보 측에서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당연히 대주주인데, 대주주면 대주주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특히 어떤 그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좀 더 어떤 예컨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좀 행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또 이제 기업이나 그런 데서는 이게 소위 그러면 연금 사회주의 아니냐. 그럼 결국은 이 나라가 연금이라는 걸 통해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려는 거 아니냐. 그거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이제 그런 반론도 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 또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절대 그 국민연금은 이렇게 대주주라고 해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나라도 있고 상당히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결권을 할 수는 있는데 거의 사실은 지금까지 해오진 않았죠. 해오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이제 주식 비중이 늘어나면서 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특히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정부를 얼만큼 신뢰할 수 있냐. 가령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보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컨대 무슨 어떤 사회적 책임 투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 책임 투자, 그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조항이 있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어떤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컨대 어떤 뭐 환경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은 좀 뭐 여러 가지 좀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뭐 배려라든가 아니면 그 책임 그런 것들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좀 대기업들이 약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규제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문제는 항상 그런 거죠. 우리나라 정부를 정말 그렇게 잘 신뢰할 수 있냐. 정말로 딱 그런 거에만 제한할 거냐 아니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로 남용될 소지도 있다. 뭐 그런 한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그 정답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복지시설 투자. 이 얘기는 아마 아까 그 뭐 참여연대 활동했던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정말 지금 400조 넘고 앞으로 1000조까지도 넘어가는데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게 뭐냐.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노후 대비를 위한 거고 뭐 그런 것처럼 복지 근데 엄청난 돈인데 이거를 갖다가 뭐 삼성전자 뭐 주식 사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값 올려주는 것만 사용하지 말고 정말 복지시설 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복지시설이 굉장히 적은데 무슨 예컨대 공공 뭐 보육시설이라든가 공공 뭐 양로원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을 건설하는데 국민연금 돈을 좀 갖다가 사용하죠. 어차피 이거는 어떤 복지를 위한 거, 국민의 어떤 그런 건데 뭐 그런 식의 주장을 해요.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뭐 돈을 그 삼성전자나 그런 대기업의 주식 사서 대기업의 주식값 올려주는 거 하지 말고 복지시설, 복지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국민연금의 기금을 갖다 사용하자. 그게 이제 진보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죠. 뭐 복지 투자 좋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결국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서 맡긴 거잖아요. 맡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삼성의 주식 투자하는 거는 그게 가장 이제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 가끔 신문에 그런 거 나오죠. 국민연금이 뭐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뭐 손실 봤다 그런 얘기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뭐 국민연금도 뭐 손해 본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용산 부동산 그거 하면서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다가 손해 본 것도 있어요.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수익률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런데 이런 복지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자.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그걸 어떻게 보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런 거예요. 그 복지시설의 사용,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연금의 70%는 국공채를 이제 구입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한테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한다는 거는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을 받는 거죠. 그 이자를 받는 거죠. 채권 이자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근데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는 거의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서 이제 국공채를 굉장히 많이 매입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자만큼 돈을 받는 거죠.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시설도 그래요. 야, 복지시설도 어차피 정부가 복지시설을 건설하려면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정부가 국채 발행해가지고, 그럼 국민연금이 그걸 매입하니까 그 돈 가지고 복지시설을 건설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정부 국채를 매입해서 똑같은 수익률만 보장해 주면은 기왕이면 뭐 복지 좋은데 뭐 복지시설 건설하는데 그냥 단순한 SOC보다는 복지시설 건설하는데 쓰고 또 그만큼도 수익도 없고 하면 나쁠 게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건데 첫 번째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 국민연금 복지시설 얼마인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그걸로 복지시설 건설하고 그걸 갖다가 뭐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진보 측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복지시설 건설하니까 조금 더 싼 이자로 갖다가 하자. 보통에 우리가 그냥 일반 국채를 하면 예컨대 한 뭐 4%의 우리가 수익률 얻을 수 있으면 복지시설 건설하면은 2% 정도 좀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서 하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안 그래도 똑같은 거면 그냥 뭐 국채 발행해서 하면 돼. 근데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2%를 싸게 한다는 거는, 그죠? 그만큼 나중에 수익이 덜 생긴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야, 그럴 거면은 2% 싸게 해서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정부가 국채를, 국민연금이 받는 국채다 매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냥 복지시설 하는 데는 좀 더 그걸 가지고 뭐 좀 저리로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의 기금을 가지고서 복지시설 건설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를 그만큼 싼 이자로 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연금에 손해를 준다. 그러니까 복지시설 건설하는데 만약에 20조만큼은 돈을, 그러니까 더 싸게 건설한다는 거는 그만큼 20조만큼 국민연금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그만큼 벌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국민연금도 20조를 갖다가 복지시설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국민들이 동의한다면은 뭐 국민연금 돈을 이렇게 뭐 국채나 주식해가지고 수익을 늘려서 미래를 위한 기금을 더 쌓는 것보다 당장 복지시설 건설에 좀 그냥 뭐 수익률을 좀 포기하더라도 복지시설 건설이 더 중요하다면은 뭐 할 수 있어요. 단 국민한테 널리 알려줘. 우리가 국민연금 돈 가지고 복지시설 건설에 사용합니다. 대신 우리가 그냥 국채나 주식에 했으면 뭐 20조만큼 더 우리가 더 얻을 수 있지만 그냥 복지시설에 건설이 아니고 20조 원은 그냥 덜 벌고 대신 복지시설에 우리가 합니다라는 걸 명명백백히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되게 우리나라 그 정부 규모가 어떻게 되냐. 정말 예컨대 그 재정 규모.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여기 적어도 이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 특히 재정 규모가 OECD 선진국보다 굉장히 작다는 걸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GDP의 30% 정도를 이제 그 정부가 사용하는데 주로 외국 같은 경우는 대개 40% 넘죠. 주로 소위 유럽 국가들은 뭐 40% 내지 45% 가까이 이제 정부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부 지출이 굉장히 적죠. 근데 또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클까요?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하면 대부분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그걸 모르고 이제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요.
우리나라 정부가 규모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가 정부가 규모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분명히 우리나라 그 복지 지출이 선진국보다 뭐 10%포인트 이상 적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복지 지출이 선진국보다 10%포인트 이상 작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 규모가 커요? 얘기를 하면은, 근데 돌아온 답이 그 세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처구니 없는 거, 두 번째는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거, 세 번째는 그럭저럭 설득력 있는. 그럼 보통 세 가지 답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첫 번째 어처구니 없는 답변.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아까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선진국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적은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정부 규모가 큽니까? 하면은 그래요. 우리가 아까 우리 처음에 서론에 말한 거. 복지 지출은 비록 10%포인트 적을지 모르지만 뭐 경제 개발에 엄청나게 그 SOC에 엄청나게 쓰고 또 이 방위비에 엄청나게 쓰고 하니까 모든 활동을 다 더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훨씬 더 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도대체 우리나라가 국방에 얼마나 쓰고 도대체 SOC 건설에 얼마나 사용할 것 같아요? 하면은 하다 그런. 근데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나중에 다시 이제 우리가 세출서 얘기를 하겠지만요. 복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우리나라 선진국이랑 다 비슷해요. 거진 다 비슷해요. 남은 다 비슷하고 복지에서만 결정적으로 선진국 우리보다 10%포인트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정부 규모를 그 돈으로, 그러니까 재정 규모를 우리가 판단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OECD 국가들 많이 비교하는데 굉장히 작은 편이죠, 우리는. 네, 그런 거. 첫 번째. 두 번째 상당히 오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거. 우리가 비록 재정 규모로 치면은 우리가 뭐 선진국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공무원 규모는 우리가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규모라 그럴 때 이제 꼭 재정뿐이 아니라 공무원 숫자, 그러니까 그 정부에 고용된 인력, 공무원 숫자 가지고 이제 얘기해요. 공무원 숫자는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요. 어떤 거 같아요?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굉장히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은 별로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빈둥거리고 특히 앞에서만 좀 일하고 저 뒤쪽 가면 그냥 이렇게 신문지 펴놓고 있고 주식 보고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공무원이 공무원이 너무 많잖아요. 줄여야 돼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동사무소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바쁠 땐 바쁘고 좀 여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 굉장히 적어요. 오히려 재정 규모보다 훨씬 더 공무원 규모가 훨씬 더 적어요, 우리가. 선진국들이랑 비교하면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공무원 규모는 재정 규모 적은 것보다 훨씬 더 적다. 한 절반도 안 된다. 막 그런 얘기 하면은 놀래요.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그래요. 근데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되게 공무원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동사무소 근무하고 중앙부처 근무하고 또 경찰, 그 다음에 또 교육공무원, 교사, 그런 분들이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인데. 근데 되게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항상 이제 그 통계를 다룬 사람의 입장은 특히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그거예요. 항상 우리가 나라 간에 비교할 때는 기준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른 기준을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그 공무원의 기준이 참 애매한 게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은 공무원법상에서 공무원, 더 쉽게 말하면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공무원 받는 사람은 아까 말한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보는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공무원, 다음에 경찰, 다음에 교사,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 군인, 직업군인들 그런 분들이 아니죠. 직업군인은 그 군인연금이지. 어쨌든 그런 분들인데, 근데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일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이제 정부의 그 산하기관으로서 이제 돼 있죠. 그래서 돼 있는데 어떤 나라는 그 정부 부처가 직접 국민연금을 이제 관리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이 따로 있고 그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외국은 또 정부 부처로 돼 있기도 해요.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이나 둘 다 정부 돈 받아서 일하는 거고, 정부 돈으로 하는 거고,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죠? 어차피 정부 돈 받아서 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 거는 이제
같죠. 같은데 단지 우리는 그게 정부 부처가 아니라 따로 공단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정부 돈 받아가지고 공공서비스 제공하는데 우리는 공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이 아닌 거고 외국은 그게 정부 부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이다 하면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 간의 공무원 숫자를 비교할 때는 뭔가 통일된 그 기준 가지고 하자. 그 통일된 기준인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돈을 받아서 하냐, 일을.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 그러니까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 그러니까 비영리로서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 거는 공무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공 부문의 종사자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순히 정말 이 조직 자체가 공무원법에 돼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부 돈으로 운영이 되면서 비영리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하냐 하는 걸로 우리가 그 공공 부분을 정의할 때는 보통 우리가 그걸 일반 정부라는 개념을 써요. 그냥 공무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공무원 국가 간의 공무원 비교, 그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국가 간의 모든 재정 비교라든가 이런 건 다 일반 정부 기준으로 해요. 그래야만 국민연금 기금 같은 게 다 이제 또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각종 공단들은 그러니까 비영리, 그러니까 공기업은 제외하고 공기업은 그게 이제 영리 사업이니까 빼고 나머지 각종 정부 산하 공단이나 그런 쪽은 다 이제 들어가요. 공무원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 그런데 인력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공단. 산하 굉장히 많죠. 각종 국채연구소도 들어가고, 각종 공단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준공기관 다 들어가죠. 비영리는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갈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사실은 군인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말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운영되고, 다음에 가장 최고의 그 정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들이 우리는 이제 의무병이니까 포함이 안 되지만 외국은 그 직업 군인은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어떤 이 군인들도 다 맞추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기준으로 이제 하면은 되게 우리나라 공무원 버스에 공무원만 하면 인구 1000명당 한 20명 정도 돼요, 공무원이. 근데 이런 일반 정부 기준으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학자마다 다르지만 제가 계산한 바에 한 35명, 33명 그 정도 돼요. 일반 정부 기준으로 공무원.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근데 OECD 평균은 대개 한 70명 정도 돼요.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가 OECD 평균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아는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을 한 데는 140명, 덴마크. 그러니까 우리의 한 4배 이상 되는 거죠. OECD 평균 우리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 규모는 약 30%와 한 40%인데 이거는 약 30에다 35, 70,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공무원 규모가 작냐? 왜 이렇게 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보건복지 쪽의 서비스가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도 요새 복지 공무원이 적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사회복지 공무원이 너무 일이 많고 적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각종 보건 복지 관련된 거 사실은 그런 쪽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이제 서비스 양 자체가 적죠. 그게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거 우리나라 행정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는 소위 민영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부터 민영화가 잘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부터 공공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서 제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령 그 교육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예컨대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그죠? 그거는 거의 이제 의무교육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우리도 이제 요새는 그 중학교 같은 중고등학교가 사립이 많이 이제 줄었죠. 주로 공립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고등학교의 절반 정도는 사립일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도 상당 부분 아직도 사립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도 대부분 다 공립이죠. 사립이 거의 없죠. 마치 외국은 중고등학교도 우리나라 마치 그 초등학교가 대부분이 공립이고 사립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그 정도 비율로 외국은 중고등학교도 대부분 다 공립이고 사립은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데 우리는 근데 애초에 이제
어떤 그 역사적으로 어떤 그 정보 지원은 적고,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해방 뭐 그 일제시대 때부터 어떤 그 사학들이 많이 이제 세우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정말 이게 사립이냐? 그럼 우리나라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정말 사립이냐? 예를 들어서 사립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마음대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다음에 등록금도 마음대로 이제 매기고, 또 교육도 그런 게 사립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이죠. 그거는 뭐 국립이랑은 학생 선발도 따로 하고, 돈도 더 많이 받죠. 등록금은 더 많이. 그 다음에 사립 초등학교도 그렇죠. 거기는 정부 지원 안 받고 대신 비싼 등록금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 게 사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공립 나왔어요. 근데 저 같은 아파트에 내 밑에 층은 바로 옆에 있는 사립으로 갔어요. 근데 그거는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뺑뺑이 해가지고서 누구는 공립, 누구는 사립 가는 거잖아요. 사립 마음대로 뽑을, 다 강제로 배분되는 거고. 그래서 사립 갔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강제로 배정된 거니까 다 사립도 똑같은 돈 내고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이제 그 수업을 받는 거죠. 단지, 그리고 그 대신 정부는 사립 중고등학교한테 막대한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인건비의 대부분은 다 정부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립 중고등학교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자사고 같은 거 말고, 최근에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립 중고등학교라 그래가지고서 뭐 그냥 다, 그것도 다 그냥 자기네 민간 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정부 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 거기 사립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그 급여 다 정부 돈에서 다 지원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다 정부 돈. 그러니까 정부 돈 다 지원받고, 대신 똑같이 정부 규제도 받고, 그래서 마음대로 커리큘럼 할 수도 없고, 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죠. 돈을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설립 주체만 사립이라는 것 뿐이지, 실제로 어떤 정부 지원을 받는 거나 아니면 교육 어떤 내용에서 통제를 받는 거는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정말 그렇다면은 원칙적으로는 그건 공립이어야 하는 거죠. 정부가 공립 학교를 많이 지어서 하고, 사립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워낙에 애초에 그 학교 기간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사립 학교들을 하는 걸 하고, 대신 이제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교육이라는 공공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서 제공한 거죠. 정부가 제공할 거는. 그죠? 그 다음에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같은 경우는 의료는 더욱 심하죠. 의료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공립병원 별로 없죠. 대부분이 다 민간 병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 똑같이 건강보험공단에 적용을 받아요. 뭐 수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다 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제로 가입하게 돼 있고, 정부 규제 받고, 다 똑같은 돈 받아야 되고, 다 해요.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 대부분, 그러니까 의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 공립으로 돼 있죠. 그죠? 공립으로 돼 있고, 그래서 하는데, 국립이나 공립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고, 민간 병원은 별로 없단 말이죠. 민간 병원 훨씬 더 비싸게 받고, 뭐. 그런데 우리는 똑같잖아요. 다 규제 받고, 건강보험. 그래서 우리는 뭐 민간 병원 정말 별로 없죠.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민간 병원, 국공립 병원 별로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각종 그 복지시설도 대부분이 국공립 별로 없죠. 다 뭐 종교에서 하거나 아니면 다 사립인데, 대신 다 정부 지원 받잖아요. 정부 지원 받아서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되는 어떤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국공립 별로 없고. 그래서, 근데 외국은 그게 다 국공립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이 다 국공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뭐 민영화 얘기하는데, 외국은 그런 각종 서비스가 워낙에 다 국공립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이게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좀 민영화해서 어떤 효율성을 개선해보자 했는데, 그렇게 외국이 뭐 민영화 많이 한다 그래도 우리보다 지금도 국공립 병원 훨씬 적고, 국공립 보육시설 훨씬 적고, 국공립 복지시설 훨씬, 다 반대. 어쨌든. 그러니까 민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안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처음부터 민영화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간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 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서비스. 이 부분 또 나중에 얘기할 텐데, 사실 이게 문제, 사실 그런 거 있죠. 예컨대 소위 옛날에 사학분규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다 국공립이었으면 그런 게 생길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뭐 또 병원들도 각종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게 다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사립 민간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이 민간의 어떤 그런 사회 추구와 공공성이 서로 충돌해서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각종 그 어떤 서비스, 복지 서비스라든가 교육 그런 게 양 자체도 크지 않지만 그 제공 자체를 민간을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하고 민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쪽에 공공부문 인력이 적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해요. 그럼 질문 있습니다. 그럼 이래요. 아니 뭐 이렇게 그 선생님 말 들으니까 이런 뭐 복지시설, 그러니까 어떤 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 그런 식으로 어떤 이런 서비스 같은 게 우리나라가 워낙에 뭐 좀 저발달했고 굉장히 좀 적으니까 뭐 그쪽에 종사하는 걸로 치면 우리나라가 공무원 인력 적은 거는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소위 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정보구청, 동사무소, 정부 중앙부처. 그런데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면 그렇게 한가해 보이고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쪽은 OECD 통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정부 기준은 다 OECD 통계가 있는데 이렇게 각 동사무소, 구청, 부처에 공무하는 숫자만 비교한 건 없어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그 나라들을 가지고서 조사한 건 있어요. 개별적으로 이제 다 조사한 건 있는데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적죠. 그것도 적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받는 공무원 숫자도 우리가 적어요. 실제로 적어요. 적은데 뭐 의외일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적어요. 적은데 이런 거죠. 근데 물론 공무원이 적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공무원이 더 효율적이냐, 뭐 일단 그 얘기는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근데 이런 거예요. 야,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그럼 공무원 숫자 적으면은 좋은 거네요. 굉장히 뭐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정부 세금 뭐 공무원 인건비로 들 쓰고 또 좋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정부의 효율성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부라는 거는요. 그 자체가 이제 뭐 이런 어떤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있지만 지적인 재화 용역을 제공한 것도 있지만 정부의 많은 일들은 사실 민간이 제대로 좀 활동을 잘 하게 민간이 좀 더 민간의 경제 사회 생활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반 역할을 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예컨대 뭐 여권 같은 거 신청하고 그러면은 한 얼마 나오죠? 뭐 예컨대 여권 같은 거 신청하는데 예컨대 예컨대 전에는 뭐 3일이면 됐는데 이제 공무원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은 공무원을 반으로 줄이면은 정부 돈 인건비는 적게 들지 모르지만 그만큼 국민이 불편을 겪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입국 절차가 굉장히 이제 빨리 되는 편이죠. 되는데 미국은 가보면 굉장히 극악하잖아요. 아주 뭐 엄청난데 특히 요새 정부 셧다운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공무원 숫자 줄이는 바람에 훨씬 더 뭐 죽을 지경으로 대기 시간이 길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을 감축하면은 그만큼 공공 서비스가 줄어들면은 국민들이 그만큼 더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지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요.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이제 뭐 흔히 요새 말하는 게 어떤 복지 전달 같은 거 할 때 뭐 누수가 많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복지 전달인데 뭐 무자격자가 만들고 정말 필요한 데는 안 가고 뭐 누수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각종 어떤 정부가 뭐를 만들어도 그 집행이 정말 제대로 잘 돼 있냐 보면 사실 굉장히 뭐 안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달 과정에 누수가 많다는 얘기도 하고 또 뭐 탁상 공론이라든지 뭐 현장 가보면 다 그런 게 왜 그런 이유 중에도 하나가 실제로 현장의 집행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런 걸 챙기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 예컨대 사회복지 공무원도 혼자서 굉장히 많은 일을 다 해야 하니까 일일이 그걸 다 잘 되고는 챙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뭐 좀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정부 부처 가보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정부 부처에 가끔 가보면은 그 사무관, 우리나라 중요한 정책들이 사무관들이 결정해요. 그냥 사무관 혼자야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무관이라면 5급 이제 생시부터 갓 들어간 친구들 이제 그 한 몇 명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다 정책을 만들어요. 물론 이제 국제연구기관에서 많이 그 도와주죠. 많이 도와주긴 하는데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렇게 몇 명이서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게 정말 그게 그 효율적인 거냐. 그런 건 아닌 거죠.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정부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정말로 얼만큼 국민한테 정말 정부는 중요한 게 얼마나 정말 국민들한테 편하게 정말 제대로 잘 그 서비스를 제공하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냐 하는 게 중요한데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꼭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많이 공감을 못하는 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내리에 이제 공무원들은 굉장히 뭐 하는 것이 빈둥거린다는 그런 인상이 많은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꼭 공무원이 훨씬 더 필요한 분야가 없어가지고서 훨씬 더 어떤 그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좀 더 약간 기존의 인식과는 조금 더 한번 다른 식의 어떤 인식을 좀 가져보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고 제보 설득력 있다는 게 그 세 번째예요. 네. 저기 뭐 재정 측면에서도 적고 공무원 숫자도 적지만 그래도 규제로 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부가 개인 생활, 정부가 민간 생활에 간섭하는 정도. 그러니까 규제라는 건 그 법을 정해서 강제로 뭐 하게 뭐 막고 하는 거, 금자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강제로 정부가 민간 생활에 개입하는 정도 치면 굉장히 큰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인력도 적고 돈도 적지만 규제를 통해서는 굉장히 많이 민간 생활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령 우리나라는 지금 퇴직금이 강제로 돼 있죠. 강제로 그러니까 모든 민간 기업이 이제 직원을 고용하면은 퇴직금을 이제 나중에 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퇴직연금을 줘야 되고 강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다 강제돼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그거는 뭐 강제가 아니에요. 대신 이제 국민연금이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없을 때는 대신 이제 그 퇴직금이라는 걸 강제로 해서 근데 퇴직금이라는 거는 정부가 직접 뭐 보험료를 걷고 돈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그걸 강제해서 너는 퇴직금이라는 걸 적립했다가 줘야 돼 해가지고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을 통해서 어떤 노후 대비책을 이제 했던 게 그 퇴직금이라는 국민연금이 없을 때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그 규제를 통해서 이제 그러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규제야 워낙에 우리나라 규제가 심한 나라예요? 아니면 별로 없는 나라예요? 대부분이 심하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 교육부만 없으면은 그 교육부 정말 없어져야 돼. 맨날 그 얘기. 학교는 다 그 얘기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또 그 얘기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되면 각종 정부 규제가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쓸데없이 규제가 너무 많아서 얘기 많이 하죠.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규제라는 측면을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보호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모성 보호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위 요새 4대 악이라고 해서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라든가 사실 그런 거는 사실 우리는 비할 바 없이 약하거든요. 예컨대 소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꼭 해야 되니까 정말 어떤 국민들의 어떤 생활의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호라든가 복지 그런 거에서 꼭 해야 되는 사회적 규제 부분은 사실 우리는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반면에 어떤 경제적인 거나 그런 면도 규제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글쎄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규제가 심한 정부가 민간사회에 많이 개입하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또 반대로 해야 될 걸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한 거는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민간의 생활에 혹은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거는 단순히 재정 지출뿐이 아니라 각종 규제를 통해서 많이 개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기본적 공무원 수라는 건 어떤 공공 서비스 제공의 주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활동 혹은 정부의 낭비, 정부의 효율성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주로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정부의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못지않게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혹은 뭐 규제 등등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 재정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